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첫 번째 주 강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내용은 개요를 일단 이 과목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머릿말 첫 주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제 머릿말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선 교과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 과목은 여러분의 선배가 작년까지 2023학년도까지는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는 인문학 필수 교양으로서 강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3학점짜리 교양이 오늘 여러분 2024학년도 신입생인 여러분 1학년들부터는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2학점으로 축소되었고 그 대신 이제 한 학점은 프로젝트 길잡이 1이라고 하는 그 1학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이제 한 학점짜리가 또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철학의 향기 역사 이야기 대신에 지금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2학점, 그다음에 프로젝트 길잡이 1이라고 하는 1학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과목으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이 클래스의 학생들이 함께 그 두 과목을 저한테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학점짜리 철학의 향기 역사 이야기 2시간을 통해서 머릿말을 주로 소개하는 것인데 이 과목은 원래는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이 과목은 아까도 말했지만 철학과 역사라고 하는 인문 교양의 필수 교양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말하자면 고려해서 다시 재편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는 디지털과 정보통신 기술로 대표되는 오늘날 첨단 산업이 발달한 기술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교생에게 필요한 인문 교양 강좌로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자아와 공동체 그리고 환경 세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성찰하고 또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해서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그런 공통 필수 교양 강좌입니다. 기획 의도는 사실 인문학 필수 교양이 여러분이 이 과목 말고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2학년 때 배울 교양과 필수 교양과 그다음에 아마 1학년 때도 배우겠지만 뭐 논리적 사회와 글쓰기인가요? 그런 글쓰기 교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과 읽기와 쓰기 교양이 필수적으로 행해져 왔어요. 훨씬 더 오랫동안. 근데 얼마 전부터 사실 철학 역사 교양이 추가됐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과는 읽기와 쓰기라는 인문 필수 교양보다는 생각하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는 시대적인 문제와 주제와 관련해서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다른 인문 교양들과 마찬가지지만은 읽기와 쓰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성찰해서 생각하기에 주된 초점을 맞춰서 인문학적 사고력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본문의 앞뒤에 걸쳐서 들어가기 그다음에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예습할 수 있는 방식의 성찰 그다음에 뒤에는 복습할 수 있는 방식의 성찰 생각해 보기로 해서 이 생각하기 교양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로 생각해 볼 거리들을 제시하고 또 뒤에는 표로서 앞에서는 하나의 그 지문으로서 형태 그림이나 지문 형태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짧은 생각해 볼 질문을 한 두세 개를 달아 놓아서 미리 예습해 볼 수 있는 그다음에 뒤에는 복습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목표는 전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대 인문 교양으로서의 문학과 역사, 철학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이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은 융합.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전공을 하든 지금 이게 필수 교양이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것을 오늘날 인문학적 소양이 여러분이 뭐 시대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술이든 여러분의 어떤 뭐 전공 과목이든 거기에 인문학적 소양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을 핵심 역량으로 두었고 그다음에 학습 유형은 이제 지식 습득형으로 일단 여러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보고서를 내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지식 습득형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수 구분은 이제 공통 교양 2학점짜리 그리고 지필지는 이제
맨 처음 철학 분야는 제가 집필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역사 분야는 선호성애 교수, 문학 분야는 최중호 교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 이제 박유영 교수님, 이렇게 4명의 집필진이 4분야에 걸쳐서 철학, 역사, 문학, 공학, 컴퓨터 공학 이렇게 4분야에 걸쳐서 각 챕터마다 각 2부, 3부, 4부에 각 챕터를 이렇게 1, 2, 3, 4장을 각각 이 순서대로 철학, 역사, 문학, 컴퓨터 공학 이런 4가지 순서로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이 교재를 개발할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그 문학, 철학, 역사 교양이 있어 왔지만은 이 교과는 특히나 이 디지털 시대 요구에 맞게 컴퓨터 공학 기술과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반영해서 전개할 학생들에게 이런 디지털 시대와 연결될 수 있는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아까 말한 철학, 역사, 문학 3분야의 집필자가 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교재 내용 집필을 담당하고 컴퓨터공학 전공 집필자는 주제별로 교재 내용에 적절한 자료나 실습 활동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이런 워크북의 형식으로 쓰려고 했고 만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교재 주 내용 집필은 머리말을 제외하고 크게 디지털 시대와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세계라는 3개의 대주제와 관련해서 각 주제별로 4개의 장, 아까 말한 철학, 역사, 문학, 컴퓨터공학 4분야의 교수님들이 각각 챕터를 4장을 써서 큰 3가지 대주제와 관련한 2부, 3부, 4부에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총 12장으로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강주인 머릿말, 일부인 머릿말을 또 포함하면 이제 총 13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학기가 15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간 시험 기간, 기말 시험 기간 2주를 빼면은 그때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13주가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개강주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주까지를, 그래서 머릿말까지 포함하면 13장이고 머릿말을 제외하면 12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고려사항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전문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학습자 및 교수자를 고려하고 또 역동적인 활동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앞뒤로 본문 앞뒤에 들어가기, 또 생각해보기 이런 식의 어떤 표나 어떤 지문을 제시해서 그림이나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요의 가사를 주로 각 챕터마다 달아놨는데 앞에 들어가기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볼 거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워크북 형식의 어떤 그 교재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가 있습니다. 개발 일정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집필 원칙은 그래서 4명의 각기 다른 전공 분야의 집필진 구성이 이루어졌지만은 일단 형식에서는 통일성을 갖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용에서는 이제 각각 4분야, 철학, 역사, 문학 그리고 공학 이런 4분야의 전공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허용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필 원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형식의 통일성과 내용의 다양성 이렇게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이제 본문은 1부가 머릿말이라면 본문은 2부, 3부, 4부로 이루어졌는데 2부는 디지털 시대와 나, 3부는 디지털 시대와 우리, 4부는 디지털 시대와 세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대주제와 관련해서 각각 1장 철학, 2장 역사, 3장 문학, 4장 컴퓨터 공학 이렇게 4명의 집필진이 순서대로 1, 2, 3, 4장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걸 좀 보충하자면 형식에 있어서 어떤 식의 똑같은 형식을 취했냐면 일단 본문 서술에 앞서서 각 2부, 3부, 4부 각 부에 1장, 2장, 3장, 4장을 서술할 때 각 장의 맨 앞에는 들어가기를 넣어서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글이나 그림이나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생각해 볼 거리 그와 연결해서 본문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생각할 거리를 이제 또 한 2-3개 정도의 질문을 던져놨어요. 그래서 예습 워밍업을 하고 여러분이 예습할 수 있도록 그 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다음에 이제 본문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분야 전공자들이 4분야 전공자들의 시각에서 본문이 서술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문 서술이 끝난 후에는 생각해 보기라고 해가지고 표를 한 3개씩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워크북 같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공란도 배열을 해놨거든요, 표에. 그래서 큰 주제의 질문이 맨 위에 있고 그 표 안에는 3가지 세부 주제의 질문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소 항목의 주제 질문들이 또 배열돼서 보다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과 연결될 수 있는 소 질문들을 또 표 안에 구성해서 또 여러분이 답을 쓸 수 있도록 빈칸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여기다 직접 복습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하면서 복습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는 맨 뒤에 한꺼번에 본문에다 직접 쓰지를 않고 맨 뒤에 몰아서 참고문헌은 참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용의 다양성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는 머리말을 다루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제 2부부터 들어가는데, 본론의 2부는 데이터 시대와 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날 현대 기술 사회 속에서 자아를 어떻게 탐색하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자아를 또 찾아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자아를 찾아가는 이제 여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떠올리는 게 나에 대해서는 내 성격이나 내 성향 테스트, 그리고 MBTI 이렇게 아마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게 관심 분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나 하면은. 근데 이렇게 오늘날 유행하는 정보 시대의 이런 개인 성향이나 행동 유형 테스트라는 이제 MBTI라든가 디스크 같은 성격 검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4장에서 다루지만 직업의 확장을 통해서 자아가 성장하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자아의 외연적인 성장과 외연적인 서술, 외연적인 확장 서술. 자, 이것들이 이제 2장, 3장에서 사회적인 나라고 할까, 나의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나를 이제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문학은 사실 또 내면 성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1장은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아의 내면 세계, 외적인 이런 사회적인 직업이라든지 자아의 확립이라는 게 외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접근보다는 이런 관습이나 외적인 환경이나 사회로부터 보다 좀 자유롭게 자아의 내면을 성찰하고 나의 어떤 본질적인 실존을 조명하는, 자, 이런 자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천착을 또 1장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래서 2부 1장을 여러분이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외면과 내면 세계 다 통합적으로 조화로운 이런 자아 성찰에 도움을 주고자 2부 디지털 시대와 나라는 챕터를 서술을 했다. 그리고 좀 미리 좀 예고를 하자면은, 사실 각 2부, 3부, 4부 1장을 제가 다 서술했습니다. 철학의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주안점이 주로, 또 내가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도 각 부의 1장만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필한 내용을. 그래서 전공 분야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재가 한 200 몇십 페이지나 되지만 제가 다룬 부분은 각 부의 1장, 머릿말도 제가 썼고, 그 다음에 1부인 머리말, 그 다음에 2부의 1장, 3부의 1장, 4부의 1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보게 되면 크게 한 4장이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강의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그렇게 알고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이 과목이 상당히 방대한 교재로 이루어졌지만 4분야 전공자들이 다 참여해서 이 2학점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2시간 만에 매주 분야를 소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챕터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 2~3주로 나눠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각 부의 1장을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면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열어주기 위한 워밍업에 해당하는 유행가 노래 가사나 시나 수필 같은 평이한 또 표현이나 또 단순한 사실과 정보 전달의 글이 하나의 박스 처리돼 가지고 들어가기에 본문은 앞서서 서술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또 생각해 보기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각 부 2부, 3부, 4부의 4장은 이제 컴퓨터공학 교수님이 집필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습할 수 있는 좀 그런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2부 4장의 경우는 MBTI 검사라든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본문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사철 인문학의 정수 모두를 섭렵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또 성찰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고전 작품, 또 역사적인 사료, 또 철학적인 개념이나 사상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날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런 고전적인 작품, 또 역사적인 자료,
또 철학적인 개념이나 사상, 핵심적인 것들도 중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려고 했고 그 대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나 소설 같은 것을 매개로 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런 내용들을 폭넓게 서술했다. 그걸 노력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우선 머릿말 지금 이번 주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고,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와 나라는 제목으로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부제로 제1장만을 소개하자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즉 아날로그 시대에서 전통적인 오늘날 현대 디지털 사회로 오면서 자아 찾기가 왜 또 중요하게 됐는가라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이 다뤄진다는 것. 그 다음에 3부는 디지털 시대와 우리에서 부제는 인간다운 공동체에 대한 모색으로 제1장만을 얘기하자면 디지털 시대와 인간다운 삶. 그래서 오늘날 윤리적인 공동체 속에서의 윤리적인 삶의 문제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를 좀 위주로 다룬다. 그다음에 4부는 디지털 시대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디지털 기술이 현주소와 미래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장을 보자면 디지털 시대와 세계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디지털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도 결국 이런 기술의 발달이 오늘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인가, 미래 사회도, 또는 하나의 재앙이 돼가지고 인류에게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래서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라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라는 2가지 입장을 다 서술하고, 또 만일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는 디지털 시대의 그런 문제점들, 디스토피아적인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어떤 극복 방안이 있겠는가는 그런 모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환경과 기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을 통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또 기후가 이렇게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됐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공해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 온난화 같은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외적인 환경 세계나 어떤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재앙만을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만을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면의 세계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세계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면 세계에서의 어떤 마음의 병들, 그래서 오늘날 우울, 불안, 또 공황장애, 또 등등 조현병 등 수많은 이제 마음의 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런 디지털 시대,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오히려 정신의 세계에서는 황폐해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런 마음의 병들, 정신의 병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과 치유책이 무엇일까를 철학 치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실존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또 정신 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로고테라피 같은 최첨단의 이제 철학 상담 치료 분야의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우리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는, 자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에 이제 핵심은 이제 머릿말, 일부가 머릿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머릿말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한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오늘날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고 또 미래 사회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써 딥 페이크라고 그러죠. 요즘 뭐 동영상이 완전히 그 실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 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딥 페이크 영상들이 지금 막 거짓된 어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오늘 또 AI 기술이 발달함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해지는, 점점 실물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죠. 벌써 요즘도. 근데 앞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더욱 더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짓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이제 증대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은 무엇이겠는가 할 때, 우리가 사실 정보의 이런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술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결국 각자가 받아들이는 이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걸러내야 될 텐데, 각자가 개인이 그러려고 한다면 각각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어떤 정보가 주어질 때
그것에 숨겨진 근거가 뭘까를 항상 면밀히 천착해보고 성찰하고 또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서 또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떤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성찰하는 자 이런 훈련 그리고 그런 능력이 배양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비로소 건전하게 판단하는 자 이런 판단력이 또 함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인 또 분석하고 종합하는 또 비판적인 성찰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인문학적인 사고 훈련인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논리학은 인문학의 도구인데 이 논리학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분석하고 추론을 또 이렇게 종합적인 구조를 또 추론의 구조를 검증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논리학에서 다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는 인문학적 사고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만 가지고서는 이런 사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거짓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자,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대변하잖아요. 그럼 사이언스라는 말과 테크닉이라는 영어로 된 이 말의 어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이언스라는 말의 어원은 보통 라틴어 스키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래요. 지식과 관련된. 근데 스키오라는 동사를 또 좀 더 파고들면은 스키레라는 즉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는 이 라틴어 어원에서 왔는데 그리고 스키레라는 이 말은 어간이 스케이에서 왔고 스케이라는 말은 자르고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한다.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이렇듯이 깊은 의미가 그렇듯이 과학이란 말,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이언스가 오늘 첨단 과학 시대가 되면서 점점 이 과학의 각 분야들은 전문화되면서 또 점점 쪼개져 나가서 분리되고 쪼개져서 지금 파편화될 정도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라는 말이 디파트먼트잖아요. 근데 디파트먼트라는 말도 DE가 이제 아웃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고 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파트 PART. 그럼 파트는 부분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백화점이죠. 디파트먼트죠. 그래서 오늘 과학의 말로 진짜 디파트먼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이 100개 백화점이라는 것은 100가지로 떨어져 나간 분야들이 모여져 있다 해서 백화점인데 이 100가지의 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오늘날 그 전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 보면 100개를 넘어서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로 이제 파편화되고 쪼개져 나갔다. 분리되어 나갔다죠. 근데 오늘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떤 시대 과제가 중시되냐면 융복합이란 말 여러분이 요즘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융복합적 인재, 융복합 연구. 자, 그래서 학문 간에 과학이 너무나 이렇게 쪼개져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의 한자 말도 여러분이 무슨 과라 그러잖아요. 무슨 신문방송학과, 행정학과 이런 식으로 그죠? 컴퓨터공학과, 과라는 말이 이게 분과라는 뜻이잖아요. 분과 학문의 준말이거든요. 과학은 분과 학문이 분화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과로 그 분야로.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말도 이렇게 학문 분야가 분과됐다는 뜻이고 아까 말한 사이언스의 어원하고도 의미가 같다고 봐야 돼요. 과학이라는 말의 뜻도 한자말 동양에서 과학이라는 말도 사이언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듯이 과학이라는 말도 이 분과 학문의 준말이기 때문에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분야가 각각의 과학을 이룬다는 거지. 각각의 학문 분야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학제 간의 융복합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어떤 복합, 융합. 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됐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만 이런 게 아니라 시대의 풍조인 문화가 너무나 세분화돼 있죠. 아라비아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또 유교 문화권, 그죠?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무슨 그죠?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죠? 오세아니아, 여러 가지 또 남미, 그죠? 라틴 문화권, 또 북미, 캐나다, 미국, 자 이런 각각의 그 문화 분야, 지역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이루고 쪼개져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이런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협력, 융합,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인종 간의 조화, 민족 간의 조화, 융합, 문화 간의 종합, 세계화 시대. 그래서 학문 간의 이런 융합, 조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화, 또 인종, 또 그죠? 민족, 국가 간의 이런 융합,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서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잖아. 서로 간에 그죠? 싸움과 전쟁으로.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늘 필요한 게 뭐냐? 과학 기술만 가지고 이런 융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본질이
쪼개져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파편화되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뭉치는 게 과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거시적으로 이것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아날로그적인 이런 시야,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인문학적인 자유가 또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균형 잡힌 교양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융복합적 인재상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시험을 보게 되면 나도 면접위원으로 가기도 되는데 꼭 인성을 보는 이런 심사위원이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인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면접 시험 보면 또 여러분이 뭐 자소서죠. 자기소개서를 꼭 쓰잖아. 면접 이전에 면접을 안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죠? 입사원서 때. 그럼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지. 자기 삶을 전체로서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자격증은 얼마고 뭐 어느 과를 전공했고 뭐 토플 뭐 토익 점수가 얼마 이것만을 기록하는 것은 뭐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를 자기의 성격과 함께 이 모든 능력과 기술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 일생을 또 그거는 아날로그적인 이런 그죠? 인문학적 능력이 필요한 거지. 문학적인 또.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교양인이자 또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인재상의 상을 우리 시대가 요구한다면 또 여러분이 사실 그냥 당장 여러분이 어디 대학 큰 회사 또는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까 말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시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알 거예요. 그죠? 인성. 그럼 인성을 어떻게 보느냐? 심리 테스트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논리적이고 또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비유나 상징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유연한 어떤 인문학적 사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날로그적 또 사고 감성 이것이 없이는 이런 답변 그죠? 또 자기 소개를 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매우 인문학적 이런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그 기술 시대인데 디지털 기술. 그럼 테크닉이란 기술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그리스 테크네라는 말에서 왔어요. 테크네라는 말은 근데 단지 기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 보면 여러분이 뭐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배 짜는 기술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종의 테크네인데 이 배짜기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인 거죠. 우리가 시와 음악과 무용과 함께 배 짜는 것도 하나의 같은 부류로 집어넣었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다 예술이라는 거지. 그게. 왜냐면 여러분이 시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이 이게 예술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 우리가 음악도 그 그림도 또 무용도 춤도 이게 기술이 필요하지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기술성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죠? 예술성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예술이 있잖아요. 그게. 그죠? 음악이 예술이고 미술이 예술이고 춤, 무용이 예술이고 그죠? 종합 예술이잖아요. 다. 그죠? 근데 배 짜는 것도 거기다 포함되는데 배 짜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기술자만 오늘 뭐 방직 기술 해가지고 무슨 기계만 짜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직접 사람이 손으로 짜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리스 시대 보면은 우리가 또 요즘도 서양에 가보면 박물관에 걸려 있는 거대한 이런 카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천으로 직물로 짜놓은 그걸 보면 전시된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의 거대한 전쟁에 대한 서사 아니면 무슨 뭐 아름다운 풍경 아니면 또 뭐 사람 인간 어떤 연인과의 어떤 다정한 어떤 장면 소풍을 가서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꽃그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음영과 색깔과 총천연색으로 짰는데 이게 시줄과 날줄 가로 세로 나는 시줄과 날줄만을 엮어서 그 엄청난 그림을 거기다 수놓잖아요. 배를 짜서 이게 수놓는 기술이 엄청난 거거든. 그거를 머릿속으로 도안할 뿐만 아니라 그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이 단순한 시줄과 날줄만 가지고서 그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예술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오늘날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예술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신화는 그가 인문학 그리고 철학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성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철학이나 미학이라는 이런 그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스티브 잡스와 그의 동료들이. 그래서 애플을 창업하고 매킨토시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매킨토시 일체형 컴퓨터와 그다음에 마우스 오늘날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이 마우스를 발명했잖아요. 그죠? 마우스를 방안했죠.
그것들이 다 인문학적인 이런 심미적이고도 철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것을 이렇게 도안해내는 이 디자인에서도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 또 인문학적 마인드가 가미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늘날 그 웨어러블 컴퓨터의 전신이 될 수 있는 뭐 원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패드라든가 또는 뭐 아이폰이지 손으로 항상 휴대하는 이런 아이폰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 배경에도 그가 얼마나 그 예술가적인 심미적인 이런 안목이 뛰어난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디자인 분야는 컴퓨터 디자인 분야는 아직도 매킨토시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예술가적인 심미적인 디자인의 안목을 가지고 또 그것에 편리하도록 그걸 고안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죠. 단지 그냥 IBM 같은 이런 기술적인 컴퓨팅이 아니라 또 예술적인 컴퓨팅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디자인부터 모든 설계부터 이 공정이 이게 말하자면 이런 심미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마인드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성공 신화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플의 창업의 그 성공 신화는 공학기술 플러스 컴퓨터 공학기술 플러스 인문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가 얼마나 이런 심미적이고 예술가적인 또 인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이런 성찰이 가미됐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의 그 사업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던 이유도 그가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날 테크니션 기술자들이 갖춰야 할 하나의 모범 사례가 바로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뛰어난 인문학적 예술적인 소양을 갖는 기술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술이라는 말의 뿌리에서 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융합과 조화라는 것이 이미 테크닉이라는 말의 어원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시대에도 디지털 시대에도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 전문화된 이런 정보들이 또 아주 파편화될 아주 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또 거짓 정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를 재구성하고 종합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오늘 파편화된 이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융합하고 조화롭게 융복합적 하나의 그 또 사고를 해서 이런 융복합적 인재에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인문학적인 이런 과학, 철학적인 그러니까 과학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철학과 미학과 이런 예술 같은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오늘 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 정신 문명이 같이 발달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정신 문명이 지체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과 같은 이런 정신 문명은 정신적인 상황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거나 혼란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간의 이런 그 부조화, 지체 현상이 현대인들에게는 심리 장애를 초래하고 우울, 불안, 각종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그죠? 인터넷 중독, 또 뭐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 현상. 그다음에 조현병과 같은 마음의 병이 어느 시대, 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어느 시대보다 더 보편화된 것이 우리 시대, 디지털 시대다. 그래서 이에 최근에 우리가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학 치료 또는 철학 치료 같은 것이 관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공자, 율곡, 다산 이런 그 인문학자들은 다 세계관을 제시하고 가치관을 제시한 또 인생관을 제시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와 가치를 상담해준 치유의 대가들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자기 고유 문제를 제기하고 성찰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그리고 스스로 치유에 이르도록 도움을 줬던 상담자이고 치료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비정상의 환자로 취급하고 일방적으로 약물 같은 어떤 인스턴트 처방만을 내리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 치료인데 이것은 매우 비인격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5분 잠깐 뭐 대화해가지고 뭐 인스턴트 약물, 우울증, 항우울제 이런 거나 처방해서 그냥 먹으라고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인간 마음의 우울이나 불안이나 하는 이런 인간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잠깐 잊게 만들고 신경을 둔화시켜서 잠을 자게 만들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런 기계적 진단으로 처방된 항우울제가 아니라 정신의 불꽃을 일으키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유명한 이런 다른 인문학자들과의 대화가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인문학이 또 필요할 것이다. 인문 치료를 위해, 철학적 치료를 위해서도,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네 번째, 인문학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 삶의 의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꼭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가 과학기술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윤리적인 문제들은 모든 시대의 상황에서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인문학적 질문의 제기와 성찰의 수고를 회피할 수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인문학을. 예를 들면 과학이 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죠. 또 안락사나 낙태를 좀 더 신속하고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핵발전이라든지 그죠? 핵무기 개발을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첨단 기술을 무기 기술을 근데 무기 제조 기술.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핵발전을 해야 될까? 또 왜 생명체의 이종교배나 인간 복제나 안락사나 낙태를 우리가 해야 될까? 자, 이런 첨단 기술은 우리가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미 제공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 이것이 과연 또 정당한 것인가? 이런 사용이. 그래서 이런 물음들은 과학이나 기술이 이것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은 답은. 자,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것이 인문학과 철학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성찰은 각자가 처한 시대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고 또 윤리적인 태도 취함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곧 인문학을 실천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인문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닌과 동시에 또 인문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의미와 윤리적인 성찰을 해야 될 필요성,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꼭 해야만 할 의무와 책임도 지기 때문에 인문학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문학이 교실에서 배우는 교양이나 죽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인문학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단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실에서 이렇게 배우는 교양이나 또 필수 교양 과목으로서만 인문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실을 떠나서 또 이 교양 강좌를 듣는 이 한 학기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미래 사회를 또 살아갈 때 모두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인문학은. 그래서 단지 환경에 지배되는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지니고 반성 능력을 지닌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경우는 반성 능력과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경우는 인문학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질문을 할 능력이 없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동물은 인문학이나 철학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천상적인 존재, 신적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신적 존재는 인문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적 존재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 존재라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라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굳이 질문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우리가 이런 윤리적 성찰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인문학에서 또 그런 이런 윤리적 성찰이라는 것은 되돌아보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윤리적인 성찰은. 그게 인문학의 핵심인데 이런 반성과 성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신적 존재겠죠.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완벽히 알고 있는 자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 성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 존재인 인간은 또한 동물적 존재이기도 한 인간은 이 양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히 답을 알 수 없지만 또한 어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또는 희미한 지혜의 실마리를 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 나서는 것이죠. 좀 더 명확히 알고자. 그래서 지혜의 실마리를 알고 있는 인간은 동물적 존재와 달리 질문을 던지고 답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윤리적인 성찰 또 철학적 성찰 인문학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양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인문학을 할 능력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우리가 이 영어의 어원을 살펴기 전에 한자말 동양적인 어원을 살펴보면 인간은 두인변의 사이 간자잖아요. 중간을 뜻하는. 그러면
이게 수평적으로는 이 한자말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겠지만 인간이란 말이 벌써 사이 존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사회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겠지만 또 수직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사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 사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이란 간자가. 그래서 하늘적인 신적 존재와 땅적인 동물적 존재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이제 인간이고 우리말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은 살아감이라는 동사에서 왔을 거예요. 살아간다라는. 그 살아간다라는 것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 위아래로 보면 하늘을 경천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늘적 존재와 그다음 땅적 존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간다, 사랑한다, 사람 결국은 같은 의미의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한자말 인간도 두인변의 사이간자니까 결국 사람 사이, 하늘과 천지지간 만물지중 인간이 사이 존재라는 거고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갖는 서양 말의 인간도 사실 호모라는 말은 그리스 말 곰, 그다음에 그템이라는 말에서 온 라틴어 호모 그리고 후마누스라는 말에서 왔고 이 후마누스라는 말에서 결국 영어 휴먼이라는 인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어원적으로. 그래서 휴먼이라는 인간을 뜻하는 말은 라틴어 호모에서 왔는데 이 호모는 결국 그리스 말 그템 또는 그 곰이라는 말에서 왔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땅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실 어원적 의미는 그리스어 그템 곰 이건 땅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땅을 뜻하는 말에서 휴먼이라는 말이 온 거라는 거죠. 호모와 휴먼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사피엔스는 이제 지혜인데 신성한 지혜를 뜻하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정신적인 존재를 뜻한다고도 말하겠죠. 인간이. 그래서 동물적이고 땅적 존재와 하늘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의 합성어가 호모 사피엔스다. 그래서 사피엔스와 유사한 의미는 그래서 마누라는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정신을 뜻하는데 여기서 라틴어 맨스라는 말이 왔죠. 여러분이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나갔다 이런 말 쓰는데 맨스라는 말에서 정신이라는 말에서 멘탈이라는 말이 온 거죠. 영어에. 그다음에 영어에 또 맨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인간을 대변하는 대명사로도 쓰이죠. 맨이. 그래서 이 맨으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은 결국 마누라는 정신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멘탈이라는 말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맨이라는 말로서의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휴먼이라는 말로서의 인간은 영어에서 땅적인 존재를 뜻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정신적인 존재이자 동물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어떤 이런 중간자로서의 인간을 이것의 융복합으로서의 인간을 이제 호모 사피엔스 또는 맨과 휴먼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이 중간적인 존재 하늘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중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해야 하는 학문이 인문학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성찰하고 인간에 대해 묻고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면 이런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행해 나가야 할 실천적인 사명이다. 소중한 사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문학을 하나의 추상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대사회 속에서 일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우리가 인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죽은 지식 이전에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혜로서 인문학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고 이것이 지혜사랑이라고 하는 철학의 어원적 의미에 더 근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말의 철학은 필로소피라는 영어는 필로소피아라는 저기 지금 써 있는 여기 교재에 써 있는 지금 그리스어 필로소피아라는 말에서 왔고 이 말은 소피아라고 하는 말, 즉 지혜라는 말과 필레인이라는 동사, 즉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합성된 말이죠. 복합어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필레인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또 동양에 있어서의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말 철학은 어디서 왔냐면 철인지학의 준말인데 철인이라는 말은 역시 중간자로서 그 성인이라는 말과 현인이라는 말의 중간적인 존재가 철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유교 경전에서 보면 유가 철학에서는. 그래서 성인은 이제 한 명 공자를 뜻한다면 공자의 제자들은 크게 10명의 수제자인 철인과
72명의 현자로서의 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자가. 그래서 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제 제자들은 사실 매우 속물적인 지혜를 추구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출세나 명예나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공자의 지혜를 좀 듣고 뭔가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될까? 명예나 어떤 성공에 도움이 될까? 자, 이런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제 현인이었고, 그 공자의 수제자인 10명의 수제자를 철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철인은 그런 세속적인 출세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인으로서의 이 정말 성스러운 지혜라고 할 만한 이 공자의 지혜를 흠모했고 추앙에 맞아서 그를 존경하면서 따랐던 이제 제자들은 그 지혜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자를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세만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는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그 수제자들은. 그래서 10명의 철인들은 정말 순수한 지혜를 찾았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로부터 저 성인의 지혜까지 이르려고자 하는 그 노력의 과정 속에 있는 중간자가 바로 철인이고, 그런 철인들이 추구했던 학문, 배움의 세계가 철인지학이고, 그 철인지학의 준말이 철학이죠. 그래서 사실 유교 경전에는 철학이란 말 자체는 없고 철인이란 말은 있고 철인지학이란 말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준말로서 줄여서 철학이라고 부르게 되고 철학이란 말로서 필로소피를 번역하게 된 사람은 일본의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 시대에 그 근대화하면서 일본이 모든 이제 서양 학문들을 번역했는데, 이때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학자가 유교 철학에 이제 조예가 깊었던 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이제 말하자면 번역한 것입니다. 철인지학에서 줄여서 철학으로 필로소피를 번역한 거예요, 서양에. 자,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이 선입견과 편견에 지배되고 있었다면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우리가 철학하면은 뭐 상아탑에 갇힌 어떤 지식, 어떤 추상적이고 아주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지식들, 뭐 이런 것들, 뭐 매우 현학적인 뭐 이런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이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응용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용할 수도 없는. 근데 사실은 오늘날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삶을 또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돌아보고 인생관을 돌아보고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성찰이 없는 삶은 사실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동물로서의 삶이거나,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면 인문학이나 철학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인문학이나 철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나 박물관 속의 골동품으로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못한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하자면, 우리가 철학은 아까 철인지학의 준말이라고 그랬고, 한자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인의 학문과 현인의 학문, 그러니까 성인과 현인 사이에 중간자로서의 철인이 있고, 그 철인이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철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성인의 지혜까지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신성한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간자로서 철학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철학은 삶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성숙의 과정, 철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철학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철드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철들어가는 과정이고 철들어가는 학문이 철학이다. 네, 그래서 성숙, 철든다, 이런 말들이 인문학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동사로서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명사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철학, 뭐 인문학, 이게 아니라 인문학이나 철학을 우리가 동사적으로 하나의 실천적인 과정, 또 활동으로서 이해한다면, 철든다는 과정이 바로 철학을 하는 과정이죠. 그것이 또 인문학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동사로서 인문학이나 철학은 그래서 철들어가는 과정이고, 삶의 지혜를 추구해가는 과정이고, 지혜를 사랑에 맞이하는 과정이고, 네, 이런 중간자로서의 인간이 보다 고귀한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단순한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로부터 보다 고귀한 지혜로 향해 나아가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철들어가는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부연해서 철학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치는 이제 내용을 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머릿말의 끝에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적 사유가 오늘날 필요한 이유 5가지를 하나 요약을 했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 기술 시대, 첨단 시대 이런 과학 기술 시대에도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를 이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적 사유는 나와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세계를 근원으로부터 되돌아보고 또 포괄적으로 성찰해서 비판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사유는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2부는 디지털 시대와 나, 3부는 디지털 시대와 우리, 4부는 디지털 시대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와 너와 우리 그리고 세계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자 해결책으로서 인생관과 가치관 및 세계관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디지털 시대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